이스라엘, 미국, 뭐 세계 각지에서 제일 비싼 부품들을 다 때려 넣었어요.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비싸고 국산화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80%까지 올린 게 바로 KNIFV라고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방개혁 과제 중에 되게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병사들을 진지 구축이나 제설이나 이런 거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 실탄을 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시켜야지 그 자원들을 낭비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요번 K방산에서 눈에 띄었던 신무기들 뭐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그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NIFV라 해가지고 제가 단독 기사를 하나 썼는데 차세대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성능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전차 장갑차 산다고 하면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 항상 댓글 다시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 왜 그런 거 다냐. 드론에 한 방에 다 터지는데 그런 거 왜 사냐. 뭐 멋있기만 하고 실제 쓸모는 없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발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KNIFV라고 하는 차세대 장갑차는 마치 지상의 이지스함과 같은 3단계 방어 체계로 드론 방어에 아주 특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성능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작사의 주장에 따르면 3km 이하의 그 거리에서는 원거리 거리에서는 30mm 기관포인데 이 기관포에서 쏘는 에어버스트라는 특수한 탄이 있습니다. 그냥 총알이 아니고 일정 고도나 거리가 가면 그러니까 드론 근처에 가면 이게 파편이 터지면서 넓은 지역을 파괴할 수 있어서 소형 드론도 더 상대할 수 있거든요. 30mm 기관포를 해서 1차 드론 방어를 한 다음에 2단계에는 RCWS라고 해가지고 원래 원격 조정하는 기관포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다가 드론 탐지 레이더랑 그 다음에 AI를 붙여가지고 1km 안에 드론이 오면 자동으로 추적해가지고 격추하는 이 2단계 방어막이 있고 3단계는 APS,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원래는 뭐 저항 세력이나 게릴라가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걸 근접해 쏘면 요격하는 건데 요거를 개량해서 드론도 격추할 수 있게 해서 100m 이하의 최종 방어막을 이 APS로 구성한다. 그래서 현재 나온 개념들 여러 가지 이제 장갑차 차세 장갑차 중에서 드론 방어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장갑차로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장갑차 하면 저는 레드백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레드백의 국산화 버전이죠. 네. 레드백은 국산화된 게 아니었나요?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정부 예산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한 게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기 돈 들여서 호주 사업에 빨리 진입하고 호주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미국, 뭐 세계 각지에서 제일 비싼 부품들을 다 때려 넣었어요.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비싸고 국산화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 채택되고 난 다음에 레드백을 그대로 한국군이 운용할까 뭐 이런 시험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평가는 되게 좋았죠. 네, 사용자 평가는 좋았죠. 근데 너무 비쌌어요.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해서 뭐 S&T 다이나믹스, 삼양컴텍 같은 이 1차 벤더라고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80%까지 올린 게 바로 KNIFV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에서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잘 되면은 주가도 좀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비싸서 이게 100억이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한 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획은 기갑 수색차, 그러니까 전차 부대에서 그 전차 부대 가기 전에 수색과 정찰을 하는 장갑차로 이 KNIFV 요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게 한 7, 80대 정도 뭐 그래도 한 8천억 원 돼도 이게 하나에 100억이 넘어가니까 맞나? 하나에 100억이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7, 8천원 되죠. 근데 미래에는 하나의 목표는 이게 한 4,500대 이상 한국군이 구매하고 수출도 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7, 80대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되게 작은 물량이지만 이걸 한국군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좀 보증수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에 나갈 때 자국군이 운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운영 노하우도 쌓이고 그러면서 해외 마케팅 하는데 되게 좋은 소재가 됩니다. 하나가 노리는 것은 한국군의 7, 80대 플러스 알파 아까 맥시님 얘기한 것처럼 4, 500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중동 쪽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에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잖아요. 석유 정유 시설이. 네, 맞습니다. 그거 막으려고 한국
뭐 비오 복합 한번 얘기해봤더니 그 성능이 못 막더라 했다는 설이 이거 사실입니까? 비오국화를 가져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은 만족했지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매까지는 안 됐다. 예, 중동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아랍 민족들이 상업의 민족이라 가지고 거래에 굉장히 능합니다. 상대의 진을 빼서 네.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정도로 진을 빼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 좀 깎아줄 때까지 기다린 게 그들의 전법이고 지금 현재 3개 이상을 그러니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 요격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현대로템과 팀을 짜서 드론 요격하는 무인 장갑차 이런 거 제한 중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서 비오복합보다 성능이 더 좋은 인공지능 대공 자주포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수주가 언제 될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이거 잘 팔린다 제가 말했다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큰 죄를 예. 뭐 대드론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이거 황조롱이 무인기라는 신무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황조롱이 무인기? 요거는 제가 자진학세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들만 자주 홍보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이번에 서울에어쇼 갈 때도 제가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 힘든데 왜 기자들은 그런 거를 잘 이야기를 안 해주냐. 그리고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중소기업들 중에 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멋있는 제품, 그러니까 인상적인 제품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다가 이 황조롱이 무인기가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왜 낫냐면 원래 이제 퍼스텍이라는 중견기업은 뭐 KF-21부터 해가지고 전차, 장갑차, 배, 미사일 그게 다 온갖 부품들을 다 공급하는 이제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된다. 1차 벤더라고 하실 수 있는데 후성그룹 밑에 퍼스텍의 협력사 그 유콘 시스템이라는 무인 항공기 제작 회사가 대대급 무인 항공기를 공급했다가 약간 슬럼프를 겪어서 드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만든 게 바로 이 황조롱이 무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개발자들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자폭 드론이 대세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제품이 있는데 사실 운영하기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자폭 드론이 적을 잡는 게 아니라 적이 일단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 전차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폭 드론이 마무리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 황조롱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스스로 자폭 드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날개랑 추진체를 잘 설계해서 발사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이 손으로 들고 발진하면 이제 손에서 이렇게 딱 나가기 편하게 발진하고 속력이라든가 항속거리를 좀 개량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세계 시장의 수출을 좀 기대할 만도 하겠구나 해서 본 것입니다. 2kg 정도의 탄두를 탑재해서 이제 탱크까지 무리더라도 장갑차 정도는 충분히 파괴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발사대 캐니스터라든가 아니면 기계 사출기라 해가지고 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조립을 해서 날개만 붙여가지고 전원 켜면 사람 손에서 이제 들고 발사할 수 있어서 이게 참 그 야전했을 때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일 뿐이고 이 업체가 예를 들은 황조롱 무인기 말고도 국방 방산업체들 중에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좀 펼쳐가지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번 에어쇼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무기는 아니고 전력 체계인데 전방에서 현역 장병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이제 작업이 보통 우리는 제설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설 작업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불모지 작업이라고 지금 제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방에 이제 사계를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풀이 많이 자니까 가장 더울 때 하는데 그것도 특히 이제 전방 지역에는 지뢰가 많아가지고 복을 입고 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날이 더운데도 장비를 갖추고 무거운 장비를 갖추고 또 무거운 방폭복을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풀 잡초 같은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예, 베어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데 그걸 하는 또 로봇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조그만 업체가 하는데 일부 이제 시험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 리모컨을 조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갖춰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근데 인공지능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 경사도나 이런 거 난이도가 좀 쉬운데만 가능하고 무선 조종은 등판이 한 60도인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방개혁 과제 중에 되게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병사들을 진지 구축이나 제설이나 이런 거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KV-12나 이런 무기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사들 작업에 동원하지 않아도 이런 체계도 갖추는 게 이런 작업에 동원할 시간에 훈련을 시켜야죠. 맞습니다. 그 실탄을 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시켜야지 그 자원들을 낭비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그 사계 청소하다가 이제 죽을 뻔한 적은 없었는데 후방 지역이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릎은 나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업에 사실 동원되는 게 군생활의 대부분이고 병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병사들이 귀하다고 야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부사관들이 웬만한 작업을 다 하고 이러는데 사실 좀 K방산이 잘 나가고 이제 대단한 것은 맞지만 우리 군의 전투력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철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체계를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데 요게 보면 발전이 또 많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사람도 귀하고 참 뭐랄까 기존에는 군인이 당연히 했던 업무도 시키는 게 좀 위험하면 또 시키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인권도 발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인화된 무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내년 상반기에 첫 비행 예정인 국내 최대의 무인기가 있다면서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대한항공이 만든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입니다. 우크라이나제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 만들어본 무인 항공기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제일 빠른 무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건 있는데 프로펠러를 쓰는 뭐 중고도 무인기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얘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가지고 일단은 이게 전투 막 무기를 장착하지는 않는데 여기 개발이 잘 되면 이거를 개량해가지고 무기를 장착하는 무인 공격기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대한항공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 첫 비행 예정이면 훈련 한번 테스트를 한다는 거 실전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기를 갖추지 않은 거라서 실전 배치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우리나라의 KA-1이라고 하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같이 비행을 하는 것까지가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게 또 해군 쪽에서도 스텔스 경비정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 건데, 올해 이제 방산 전시회 중에 여름에는 마덱스가 있었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아덱스가 있었는데, 마덱스는 해양 방산 전시회에서 제가 취재를 못하고 한번 이제 쫓겨났던 아이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오션이 수출용 중동국가 해군한테 팔아먹을 아이템을 좀 고민하다가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더 사람이 없거든요. 열 몇 명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작동이 가능한 스마트 구축함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 수출용으로 좀 제한하자고 한 게 바로 이 HSC-2000이고 마덱스 때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손님분들만 약간 이제 하고 들여보내가지고 사진 찍지 말라 하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사진 찍었군요 거기서. 아닙니다. 기자 저를 이렇게 매도하시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절대 사진 찍은 적 없고 이번 아덱스 때 이게 정식으로 공개돼서 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내 소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재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해군 발전 계획은 없고 하나오션에서 해외 수출, 중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의 한 30명 정도만 있어도 2,000톤이나 되는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명만 있어도 거의 그냥 운항이 가능해서 개념이 그래서 평소에 전쟁이 안 나고 있을 때는 인공지능 센서랑 레이더가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적들 수색하다가 전투가 날 때 이제 전투 배치를 해서 3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미사일도 조정하고 레이더도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출산율이 낮은 나라, 작은 나라들이 해군력에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걸로 해서 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텔스 성능이 있는 원양 경비정이에요? 네. 원양 경비정은 사실 한국 해군에는 없는 개념이고 이건 BB라고 하죠. 예. 이건 해경 함정에 사실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무장이 좀 약한 대신에 멀리 갑니다. 그래서 바다가 넓은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식민지 가진 나라들이 좀 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양 경비정은 원래 그래서 싸게 만들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군함의 성질과 결합을 해서 속도는 좀 느리지만 멀리 갈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스텔스 성능이 있어서 적의 공격을 좀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무장이 적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생활 공간이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군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장이기 때문에 군함을 설계할 때 무장을 먼저 설계를 하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군함의 거주성이 안 좋은 게 그 때문인데 OPP 같은 경우에는 백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이 적고 먼 거리 항속 거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조선업 선박 군함 건조에서 좀 컨셉이 바뀐 건데 이철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해군은 일단 무슨 무기를 넣을 건지 정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에 사람을 채워 넣는데 이러면 외국 해군들이 시겁을 합니다. 이철재 기자님처럼 실제로 해군 함정 탑승 행사하면 3층 침대를 써요. 네. 저 같은 비만이는 굉장히 힘듭니다. 과정에서 말하면 이제 배가 부르면 침실에 천장에 배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거주성이 그렇게 안 좋은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작전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좀 무기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필요성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호위함 사업에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하나와 현대가 싸워서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세 번째 이유되고 항속거리가 작고 짧고 둘째 거주 공간이 불편해가지고. 그 또 서양 사람들은 체격도 크니까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쟁자들은 이제 2층 침대를 쓰는 수병 침실을 썼는데 우리는 3층을 제한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원래 우리 K방산이 생기지 못한 건데 여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컨셉들을 바꿔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냉전 시기에 러시아 전차가 탑승자한테는 불편하고 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참고로 키 작은 사람만 따로 뽑아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K2 전차 전에 K1 전차라고 있습니다. 88 전차. 그것도 야 이거 생긴 거는 미국제 전차인데 러시아 전차처럼 좁고 불편하다는 불평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안 달렸죠. 맞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무기에 에어컨 다 달려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달고는 추세인데 이번에 또 유용원 의원실 또 국감 자료에 따르면은 K1 전차 개량 사업에 에어컨이 빠져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더위가 얼마나 더운데 그 에어컨을 안 달아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 더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화생방 상황에서 야갑을 외부와 내부와의 이제 기압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공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에어컨은 돌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필요한데 전술적 이유로도 필요하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우면은 작전을 못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국 무기들은 주로 이제 에어컨이 있는 무기가 있긴 있었는데 레이더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있다가 추세가 점점 바뀌는 추세. 전술 차량의 현마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장비형들이 크게 환호성을 질렀죠. 에어컨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어.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군용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보통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현마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이 처음 도입됐다고 할 수 있고 연식이 있는 말이라서 부끄러운데 이제 군다찌, 군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군토나 정도 빼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옛날 차량들 대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유리하지만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또 요즘엔 제밍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비게이션이 큰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비게이션에 북한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 지도도 이렇게 정밀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진상도님의 전투식량 채널이 있는데 네. 두 분도 좀 전투식량 좀 드시나요? 저도 그 채널 좋아하고요. 그래서 또 한번 기획기사로 전투식량을 한번 기획한 적이 있어서 해외 거도 먹어보고 국내 거도 먹어보고 또 이번에 새로 바뀐 거 새로 나온 신형 전투식량도 국방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태상호님과 같이 해서 외부에서 시식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대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한국군 전투식량은 가급적 안 먹으려 하고 프랑스군이랑 스페인군 전투식량이 좀 맛있어요. 수입하는 데가 있어 먹는데 그릇을 통째로 가스레인지에 올려가지고 익히면 돼가지고 술안주로 좀 먹는데 이게 한국군, 미국군이 특히 좀 발전이 더딘 편이고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란 경험이 쿠팡에서 중국 허거 휴대용 허거가 있어서 그걸 주문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이게 중국군 전투식량을 위해서 발달된 물을 사용해가지고 연료 없이 따뜻하게 데우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레토르트를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보존한 기술이 중국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군용한테도 이제 좀 발전된 게 쓰인 거 있고 발전된 전투식량이 쓰이는 거 보고 이거 좀 긴장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회사 좀 찾아봤는데 전투식량을 만들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전투식량 먹어볼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네. 거기에 있는 케이크도 괜찮더라고요. 조금 뻥을 치면은 그 카페에서 돈 주고 내는 그 케이크 맛이라고 해도 그래도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예. 두 분 기자님 한번 힘을 좀 써주셔서 어떻게 협조를 얻어서 저희 웅달 책방에서 전투식량 특집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제가 몇 개 한번 가져올까요? 예. 잘 한번 먹도록 찍으시죠. 하겠습니다. 저는 전투식량이 우리나라 전투식량은 그 디저트가 약한 것 같아요. 디저트 요즘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 우리 케이크 같은 딱딱한 그 케이크 하나 있어요. 파운드 네.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네. 네, 요즘 거는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해. 얼마 전에 그 장원 형이 그걸 드셔가지고 맛있다고 좀 하셨던 소비에서 진짜 사나이 아니 그 다른 건가? 전과자라는 게 있어요. 네. 전과자에서. 네. 예. 제가 갑자기 만담이 됐는데 네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또 재밌는 인도네시아 수출 관련 재밌는 건 아니죠. 심각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